그날 밤 얼음이 갈라지는 그 끔찍한 소리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 귓가에는 생생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그것이 어머니가 제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이고 싶어서 목숨을 바쳤던 우리 엄마의 이야기. 그 슬프고도 아름다운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실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그날 밤 두만강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고픔이라는 걸 진짜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다이어트 하느라 한두 끼 굶어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그런 배고픔 말고요. 위장이 쪼그라들다 못해 등가죽에 달라붙고 눈앞에 보이는 게 흐릿해지면서 머릿속에는 오로지 씹을 것 생각밖에 안 나는 그런 짐승 같은 배고픔 말입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했던 2000년대 초반, 북한의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혹독했습니다. 그때 저는 20살이 갓 넘은 나이였지만 몸무게는 초등학생 수준도 안 됐을 겁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사람이라기보다는 해골에 가죽만 씌워놓은 것 같았으니까요. 집안의 가구란 가구는 땔감으로 쓴 지 오래였고 장마당에 내다 팔 수 있는 옷까지 하나 남지 않은 텅 빈 집구석. 그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죽을 날만 기다리던 게 저와 제 어머니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눈보라가 심하게 치던 날이었습니다. 며칠째 물만 마시며 버티던 저는 기운이 없어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죠. 옆에 누운 어머니의 숨소리가 너무 희미해서 혹시나 어머니가 이대로 돌아가신 건 아닐까 덜컥 겁이 나 손을 코 밑에 대보곤 했습니다. 차라리 같이 죽으면 편할까 아니면 내가 먼저 죽는 게 효도일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며 몽롱한 정신으로 누워있는데 삐그덕하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밖에서 얼마나 떨다 오셨는지 얼굴은 보라색으로 얼어 있었고 입고 계신 낡은 누비옷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들어오시자마자 품 안에서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주섬주섬 꺼내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풀어헤친 그 봉지 안에는 노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옥수수 가루였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먹는 그런 곱고 달달한 옥수수 가루가 아닙니다. 껍질째 거칠게 빻아서 동물의 사료로도 잘 안 쓴다는 색깔도 거무튀튀한 그런 가루였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마치 금가루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부엌으로 나가셨습니다. 땔감이 없어 찬물에 가루를 개어 먹어야 하나 싶었는데 어머니는 어디서 구하셨는지 마른 나뭇가지를 몇 개 가져와 아궁이에 불을 지피셨습니다.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구수한 냄새가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자마자 며칠 동안 멈춰있던 제 위장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침이 질질 흘러나와 턱을 타고 내렸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같은 건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저 저걸 빨리 내 입에 넣고 싶다는 본능뿐이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양은 냄비를 들고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물을 한강처럼 많이 부어서 죽이라기보다는 거의 숭늉에 가까운 묽은 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빠진 사기 그릇에 그 죽을 가득 퍼서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못하고 그릇째 들고 후루룩 마셨습니다. 뜨거운 죽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빈 위장에 닿는 그 순간의 느낌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되살아나는 듯한 그 찌릿한 느낌. 정신없이 허겁지겁 그릇을 비우고 나서야 저는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릇도 없이 그저 제가 먹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냄비 바닥은 이미 싹 긁어서 제 그릇에 다 담아주신 뒤였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든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어머니는 갈라진 입술로 힘없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까 장마당에서 김씨네 아줌마 만나서 국수 한 그릇 얻어먹었다. 배부르니 너 다 먹어라. 거짓말이었습니다.
김씨네 아줌마네도 우리만큼이나 굶고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누가 누구에게 국수를 줍니까? 어머니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는데 배가 부르다니요. 알면서도 그게 뻔한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저는 남은 국물 한 방울까지 혀로 하차 먹었습니다. 살고 싶었으니까요. 어머니의 목까지 뺏어 먹어서라도 당장 내가 살고 싶었으니까요. 그 이기적인 식욕이 지금 생각하면 사무치게 원망스럽고 죄스럽습니다. 배가 좀 차니 그제야 집안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안방 벽 한가운데 우리 집의 유일한 자랑거리였던 괴종시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중국 출장을 다녀오시면서 사오셨던 우리 집의 가보나 다름없는 시계였습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아버지가 남긴 물건은 절대 팔 수 없다고 그 시계만은 닦고 또 닦으며 애지중지하셨던 어머니였습니다. 시계가 걸려있던 자리에는 하얀 네모난 자국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옥수수 가루 그 시계를 판 돈이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유품을, 우리 가족의 시간과 추억을 고작 그 옥수수 가루 한 봉지와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목구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다 못해 나무 껍질처럼 딱딱했습니다. 그 손으로 제 손을 꽉 쥐시며 아주 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아, 잘 들어라. 우리 여기 있다가는 이번 겨울 못 넘긴다. 앉아서 굶어 죽으나 가다가 총 맞아 죽으나 매한가지 아니겠니? 내일 밤이다. 내일 밤 달이 구름에 가려지면 우리 떠나자. 두만강 건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두만강. 그곳은 건너면 살지만 건너다 잡히면 개만도 못한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공개 처형당하는 걸 수없이 봐왔던 저였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은 어머니의 손에는 땀이 차 있었지만 떨림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너는 살아야 한다. 가서 하얀 쌀밥배 터지게 먹고 고기도 먹고 남들처럼 예쁜 옷도 입고 그렇게 사람답게 살아라. 내 살을 파서라도 너는 내가 보낼 거다.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걸기로 결심하셨던 겁니다. 그 옥수수 죽 한 그릇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기 위해 딸에게 먹인 마지막 힘, 어머니가 쥐어짜낸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소리가 귀신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렸고 제 심장 소리는 그보다 더 크게 쿵쾅거렸습니다. 내일이면 이 집을 떠납니다. 태어나고 자란 이곳,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이곳을 영영 떠납니다. 어쩌면 내일 이 시간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어머니의 가슴에서는 콩닥콩닥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엄마가 있다. 엄마가 너 지켜줄게. 겁먹지 마라. 저는 그날 먹었던 옥수수죽의 맛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아무런 간도 되어 있지 않은 밍밍하고 거친 그 맛. 목구멍을 넘어갈 때 느껴지던 그 까끌까끌한 느낌.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인 시계를 팔아 만든 밥이었고 당신의 굶주림을 참고 딸에게 양보한 생명의 밥이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그 죽을 먹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억지로라도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을 겁니다. 엄마, 같이 먹자. 엄마가 안 먹으면 나도 안 먹어. 그렇게 투정이라도 부려볼 걸 그랬습니다. 왜 그때는 그저 내 배 채우는 게 그렇게 급했을까요? 왜 엄마의 텅 빈 위장은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지금 저는 대한민국에서 쌀밥은 물론이고 먹고 싶은 건
언제든 사 먹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그날 밤 어머니가 끓여주신 그 묽은 옥수수 죽보다 맛있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목이 메는 음식도 없습니다. 내일 밤이면 우리는 두만강 앞에 설 것입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강, 그리고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부는 국경선.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겠죠. 뛰라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잡은 손을 놓치는 순간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형벌이 될 줄은. 이것은 제가 북한에서 보낸 마지막 밤의 기억이자 제 가슴속에 박힌 가장 아픈 가시, 어머니가 차려주신 마지막 밥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달이 구름 뒤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마치 우리 모녀의 도주를 돕기라도 하려는 듯 세상은 먹물처럼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공기는 유독 날카로웠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폐부 깊숙한 곳까지 얼음 조각이 박히는 것처럼 시리고 아팠습니다. 우리는 입고 있는 옷이란 옷은 다 껴입었습니다. 몸이 둔해져서 걷기 힘들 정도였지만 강바람을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기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평생을 살았던 집, 아버지의 냄새가 배어있는 벽지, 마당 구석에 깨진 장독대까지. 지금 문을 닫으면 다시는, 정말 영원히 다시는 이 문을 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을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낚아채듯 잡고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마을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가끔 바람에 덜컹거리는 문짝 소리만이 유령의 비명처럼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산길을 택했습니다. 큰 길에는 순찰대가 다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은 밟을 때마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발을 조심스럽게 내디디려 해도 얼어붙은 눈길은 자꾸만 미끄러웠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한 저를 어머니는 그때마다 억척스럽게 잡아채 일으키셨습니다. 제 몸은 이미 한계였습니다. 며칠 굶은 데다 긴장감 때문에 다리가 후들거려 제멋대로 꼬였습니다. 배에서는 식은땀이 나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못 가겠어. 그냥 여기서 얼어 죽는 게 낫겠어. 목구멍까지 그 말이 차올랐지만 뱉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가는 어머니의 등 때문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못 드시고 저보다 더 늙고 약한 어머니가 오직 저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짐승처럼 내 발로 기어서라도 산을 오르고 계셨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쇳소리가 섞인 그 힘겨운 숨소리가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산 중턱쯤 올랐을 때였습니다. 마을 쪽에서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컹, 컹, 컹. 순간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눈 위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차가운 눈이 볼에 닿았지만 차갑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혹시 보이부 순찰대가 눈치챈 걸까? 누가 우리 뒤를 밟은 걸까? 공포가 머리끝까지 쭈뼛 서게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 소리가 땅을 울려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개 짖는 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10분이고 20분이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1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여기서 잡힌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공개 처형 아니면 정치범 수용소.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에 온몸의 털이 곤두섰습니다.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을 때 제 손을 잡은 어머니의 소나기 힘이 더 세져 있었습니다. 절대 놓지 않겠다는 듯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쥐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펄떡이는 맥박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산을 내려와 갈대밭을 헤치고 나아가자 드디어
코끝에 비릿하고 습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강냄새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지나가는 한 줄기 빛이 보였습니다. 국경 경비대의 탐조등이었습니다. 그 빛은 마치 저승사자의 눈빛처럼 번뜩이며 강 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두만강 앞에 섰습니다. 강폭은 생각보다 좁았지만 그곳에 흐르는 기류는 살벌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강 위로 하얀 눈이 덮여 있어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땅인지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저 강만 건너면 중국입니다. 저 얼음판만 무사히 지나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곳은 수많은 탈북자가 총을 맞고 쓰러진 피로 물든 강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갈대밭 사이에 쭈그리고 앉아 경비병들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초소에서 군인들이 잡담을 하며 담배를 피우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건너야 하는 이 강 앞에서 누군가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때우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습니다. 저들은 알까요? 지금 어둠 속에 숨어 떨고 있는 모녀의 존재를. 어머니가 제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이셨습니다. 저 탐조등이 오른쪽으로 돌아서 빛이 사라지면 그때 뛴다. 뒤도 돌아보지 마라. 숨도 쉬지 말고 뛰는 거다. 알겠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 침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지만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굶어 죽고 건너가면 살거나 총에 맞아 죽습니다. 확률은 반반. 아니, 어쩌면 죽을 확률이 더 높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강 건너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자유라는 희미한 희망이,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원초적인 본능이 저를 강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장갑 낀 손을 다시 한번 고쳐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부디 살아다오. 그것은 유언과도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탐조등 불빛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천히 강을 훑으며 지나갔습니다. 빛이 닿는 곳마다 하얀 얼음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 빛에 걸리면 끝장입니다. 제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습니다. 빛이 우리 앞을 지나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다시 강 위를 덮었습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획 잡아당기며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가자. 우리는 갈대밭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발밑에서 쩍쩍하고 얼음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중국 땅을 향해 살기 위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을 잡은 어머니의 손은 세상 그 어떤 밧줄보다 단단하게 저를 묶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질주가 우리 모녀가 함께하는 마지막 길이 될 줄은. 따뜻했던 어머니의 체온을 느낄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지금 1분 1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둠 속으로 죽음과 삶의 경계선인 그 얼음 위로 거침없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두만강의 얼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매끄러운 음반이 아니었습니다. 강물이 흐르다가 얼고 또 그 위에 눈이 덮이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진 마치 톱날처럼 거칠고 울퉁불퉁한 지옥의 길이었습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운 얼음판이 발목을 꺾어 놓을 듯 위협했고 군데군데 얇게 언 살얼음판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우리는 뛰었습니다. 아니, 뛰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마음은 이미 강 건너 중국 땅에 가 있는데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입에서는 단내가 훅훅 풍겨나왔고 폐가 찢어질 듯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가 뜨거운 김이 되어 나갔습니다.
귓가에는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리는 소리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절반쯤 왔을까요? 강 한복판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발밑에서 쩡 하는 소리가 벼락처럼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총소리보다 더 무서운 소리였습니다. 제가 밟은 얼음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갈라진 것입니다. 순식간에 제 오른쪽 다리가 쑥 하고 밑으로 꺼졌습니다. 확!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허벅지까지 차올랐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냉기가 바지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허우적거렸지만 그럴수록 얼음은 더 크게 지지직 소리를 내며 금이 갔습니다. 공포에 질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미친 듯이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엄마, 나 빠졌어. 앞서가던 어머니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온몸을 뒤로 젖히며 저를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쓰셨습니다. 정신 차려라. 다리에 힘 줘. 올라와야 한다. 어머니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며칠을 굶어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몸으로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진 저를 끌어올리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괴력 같은 힘을 발휘하셨습니다. 끙 하는 신음과 함께 제 몸이 얼음 위로 반쯤 올라왔을 때였습니다. 환한 빛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지나갔던 탐조등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어있던 우리는 그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 아래 발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났습니다. 눈이 부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곧이어 강 건너 초소에서 날카로운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움직이면 쏜다. 들켰습니다. 끝장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고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타탕, 탕, 어둠을 찢는 총성, 그리고 제 바로 옆 얼음판 위로 파편이 튀어올랐습니다. 경고 사격이 아니었습니다. 조준 사격이었습니다. 총알이 핑, 핑하며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공포에 떨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슬프고도 독한 눈빛. 어머니는 아직 얼음 구멍에서 다 빠져나오지 못한 저를 향해 소리치셨습니다. 가라. 너 먼저 가라. 싫어. 같이 가. 엄마, 내 손 잡아. 저는 울부짖으며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다리는 말을 듣지 않았고 총알은 계속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체하는 사이 어머니는 제 팔을 끌어당겨 억지로 얼음 위로 끄집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는 뒹구는 저를 일으켜 세우며 제 등을 강하게 떠미셨습니다. 어서 뛰어. 내 말 안 들리니? 가서 살아라. 제발 가.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싫다고 고개를 저으며 다시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아니, 단순히 뿌리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당신과 저를 연결하고 있던 그 마지막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내신 겁니다. 어머니는 주저앉은 채 저를 향해 손짓하며 다시 한번 소리치셨습니다. 나는 틀렸다. 너라도 살아야지. 엄마 소원이다. 제발 가라. 어머니의 다리가 이상했습니다. 저를 끌어올리느라 무리하신 탓인지 아니면 얼음 틈에 끼신 건지 꼼짝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총알은 빗발치고 서치라이트는 어머니를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어서. 어머니가 눈바닥에 있는 얼음 조각을 집어 저에게 던지며 쫓아내셨습니다. 그 처절한 몸짓. 가라고 제발 너만이라도 살라고 악을 쓰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총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세상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속으로 수천 번을 외치며 저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부서져라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타탕, 타탕 하는 총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 총소리가 제 심장을 관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머니를 버리고 간다는 죄책감이 발목을 잡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엄마의 희생이 헛되이 되니까요. 강 건너 중국 땅 흙바닥이 발에 닿았을 때 저는 처박히듯 쓰러졌습니다. 손톱이 빠지도록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드디어 살았다는 안도감보다는 끔찍한 공포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강 건너편은 여전히 어둠과 서치라이트의 빛이 뒤엉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정적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어둠 속을 향해 작게 불러보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바람소리만 강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조금 전까지 제 손을 잡고 있던 그 따뜻하고 거칠었던 손의 감촉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데 엄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얼음판 위 검은 점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 가슴 깊은 곳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목소리를 내면 잡힐까봐 입을 틀어막았지만 새어나오는 비명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흙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내가 그 구멍에 빠져 죽고 엄마가 살았어야 했는데, 차라리 나를 쏘라고 거기 누구 없냐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비겁하게도 살기 위해 숨을 죽였습니다. 엄마가 목숨을 바쳐 떠밀어준 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덤불 속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두만강의 얼음 위에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엄마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제 영혼의 절반이었고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차디찬 강바람에 엄마의 마지막 외침이 맴돌았습니다. 가서 살아라, 제발 살아라. 저는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 짐승처럼 울며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엄마를 그 차가운 얼음 위에 홀로 남겨둔 채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할 씻을 수 없는 죄, 그리고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다는 안도감은 찰나였습니다. 등 뒤에서 총소리가 멈추자마자 더 거대한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 갈대밭을 헤치고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여기가 어딘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강가에서 멀어져야 한다는 본능 하나뿐이었습니다. 강물에 젖은 바지는 영하 20도의 칼바람에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어 마치 무거운 쇠사슬을 감은 것처럼 다리를 조여왔습니다. 걸을 때마다 얼어붙은 옷감이 살을 파고들어 서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에 감각이 없어질 때쯤 눈앞에 허름한 흙집 하나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민가라기보다는 밭을 지키는 헛간이나 창고 같았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필 생각도 못하고 그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지푸라기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구석에 쌓여있는 옥수수대 더미 속으로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겁먹은 들쥐처럼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곳이 제가 태어나 처음으로 맞이한 이국 땅에서의 첫날 밤이었습니다. 자유를 찾아 넘어왔지만 그곳은 자유의 땅이 아니라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지니 조금 전 강 위에서의 일이 환영처럼, 아니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가 저를 밀치던 손길이 느껴졌고 귀를 막으면 어머니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됐을까? 총에 맞았을까? 아니면 잡혀서 끌려갔을까?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쯤 어머니는 차가운 감방에서 혹은 그 얼음판 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따뜻한 곳을 찾아 도망쳐왔다는 사실이 저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젖은 옷 때문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지만 그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죽였어. 내가 엄마를 죽이고 온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밤새도록 쥐들이 제 발치에서 찍찍거리며 돌아다녔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라면 기겁을 했을 테지만 그때는 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만 나도 공안이 문을 박차고 들어올까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제발 아무도 오지 마라. 제발 날 찾지 마라. 저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나니 창호지 문틈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날이 밝으면 누군가에게 발각될 테고 그러면 저는 다시 북으로 끌려갈 테니까요. 그때 밖에서 자그락 자그락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이제 끝이구나. 저는 옥수수대 깊숙이 몸을 숨기고 숨조차 쉬지 않았습니다. 삐그덕 낡은 나무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군복 입은 공안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였습니다. 농사지을 도구를 가지러 온 듯했던 그 노인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짐승 같은 몰골의 저를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엎드려 손을 비볐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눈빛은 살려달라는 애원이었고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노인은 잠시 저를 빤히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신고하러 가는 걸까? 도망쳐야 하나?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체념한 채 덜덜 떨고 있는데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노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그 그릇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그토록 꿈꾸던 어머니가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먹이고 싶어 했던 그 이 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치 몇 조각과 따뜻한 물 한 사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중국말로 뭐라 웅얼거리더니 손짓으로 먹으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 힘도 없어 맨손으로 밥을 허겁지겁 집어넣었습니다. 뜨거운 밥알이 입안 가득 씹혔습니다. 달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단 음식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목구멍으로 밥을 넘기는데 자꾸만 눈물이 쏟아져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저녁 옥수수 죽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드시고 저에게 양보하셨던 어머니. 가서 쌀밥 실컷 먹어라 하시던 그 유언 같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엄마, 나 쌀밥 먹어. 엄마가 말한 하얀 쌀밥이야. 근데 엄마, 나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엄마는 지금 생사도 모르는데 나 혼자 이렇게 따뜻한 밥 먹어도 되는 거야? 밥알이 목구멍을 찍고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씹을 때마다 죄스러움이 밀려왔지만 야속하게도 제 몸은 살겠다고 그 밥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 손엔 밥을 쥐고 한 손으로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입안 가득 밥을 물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 눈물 젖은 밥을 바라보던 노인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헛간에서의 첫 끼니. 그것은 제가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따뜻했지만 가장 차갑고 슬픈 밥이었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가슴 한구석은 뻥 뚫린 것처럼 시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없는 이 세상에서 배부름이라는 건 축복이 아니라 형벌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밥그릇을 비우고 나자 노인이 낡은 솜잎을 하나를 던져주며 손가락으로 입을 가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조용히 있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그런 뜻 같았습니다. 저는 그 더러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다시 어둠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날 저는 헛간 틈새로 들어오는 햇살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살아야겠다. 기어이 살아서 이 밥값을 해야겠다.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반드시 엄마를 찾으러 가겠다. 엄마가 나에게 준 이 목숨 절대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를 찾기 위해, 엄마에게 이 쌀밥 한 그릇을 대접하기 위해 제가 얼마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중국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제 영혼에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으며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유령이었습니다. 몸은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는데 세상 어디에도 제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 아니, 증명해서는 안 되는 투명 인간의 살. 두만강을 건너면 자유가 있을 줄 알았지만 그곳은 더 거대하고 교묘한 또 다른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시골의 한 식당 주방 뒷방에 숨어 지냈습니다. 말이 좋아 취직이지 사실상 노예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장은 제가 탈북자라는 걸 알고 받아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운 은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약점을 누구보다 잘 이용하는 악마였습니다. 남들이 받는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을 던져주며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고 안 하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 너 같은 거 공안에 넘기면 포상금이 얼만지 알아? 그 말은 제 목에 채워진 보이지 않는 목줄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저는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았습니다. 독한 세제 때문에 손가락 끝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와도 밴드 하나 붙일 수 없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퉁퉁 불어터져 감각이 없어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식당 홀에서 들려오는 손님들의 웃음소리, 그 평범한 일상의 소음들이 저에게는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가끔 주방 문이 열리고 밖을 내다볼 때마다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들은 알까요? 당당하게 거리를 걷고 자기 이름으로 된 신분증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공포였습니다. 중국 공안의 사이렌 소리, 그 위잉하는 소리만 들리면 저는 조건반사적으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그릇을 놓고 식자재 창고 깊숙한 곳이나 쓰레기 더미 뒤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입을 틀어막고 있으면 북한에서 봤던 공개 처형 장면들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잡히면 끝이다. 잡히면 북송이다. 북송되면 나는 죽은 목숨이고 그러면 우리 엄마는 영영 찾을 수 없다.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티게 해준 건 오직 하나, 돈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남들이 남긴 음식 찌꺼기로 배를 채우고 옷 한 벌 사입지 않으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제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엄마를 찾는 것. 브로커를 사서 엄마의 생사를 확인하고 만약 살아계시다면 돈을 써서라도 데려오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짐승 같은 삶을 견뎌냈습니다. 1년을 꼬박 모아 3천 위안을 만들었습니다. 제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섞인 돈이었습니다. 저는 소문을 듣고 북한 소식통이라는 브로커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하이에나 같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절박함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저에게는 그들이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돈을 건네며 제발 엄마 소식 좀 알아봐 달라고, 사람 안 계신지 확인해 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일주일 뒤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알아봤는데 브로커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뜸을 들였습니다. 제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총소리가 나고 여자 한 명이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걸 경비병들이 끌고 갔다고 하더군. 보입으로 넘겨졌다는 소문이 있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총을 맞고 끌려가셨다니. 차라리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 정도로 보위부 조사실의 고문은 악명 높았습니다. 나를 살리고 엄마는 그 차가운 감옥에서 고통받고 계시다는 사실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살아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제가 울며 매달리자 브로커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더 큰 돈이 필요해. 정치범 수용소로 갔는지 교화소로 갔는지 알려면 뇌물을 써야 하니까. 지금 내가 준 푼돈으로는 어림도 없어. 절망스러웠습니다. 1년을 개처럼 일해서 모은 돈이 고작 엄마가 잡혀갔다는 비극을 확인하는 값이라니. 엄마를 빼내오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다는데 식당 뒷방에서 접시나 닦아서는 100년이 걸려도 모을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얼굴 한번 못 보고 저 또한 중국 땅에서 유령처럼 늙어 죽을 게 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좁은 쪽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된다. 중국에서는 답이 없다. 더 큰 돈을 벌어야 한다. 그리고 당당한 신분으로 엄마를 찾아야 한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조선으로 가는 것. 그곳에 가면 정착금도 주고 시민권도 주고 열심히 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가려면 목숨을 걸고 또다시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중국 대륙을 종단하고 베트남이나 라오스의 정글을 넘어 악어가 사는 강을 건너야 하는 죽음의 레이스. 두려웠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다 엄마를 잃었는데 이번에는 제 목숨마저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고통받고 있는 그 지옥 같은 북한 땅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다리를 내놓으셨는데 내가 고작 잡히는 게 무서워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데리러 갈게. 그때까지만 제발 살아만 있어줘. 저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1년 동안 모은 짐이라고는 낡은 배낭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사장이 어디 가서 굶어 죽으려고 나가냐며 비아냥거렸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유령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 그리고 엄마를 구하기 위한 전사가 되어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제 앞에는 수천 킬로미터의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잡히면 북송, 실패하면 죽음.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엄마라는 나침반이 있었습니다.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곳, 남쪽을 향해 저는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제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중국 대륙을 가로지르는 버스 안에서 보낸 일주일은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버스에서 내려 라오스 국경 앞 정글 입구에 섰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브로커는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산을 넘는다. 소리내도 안 되고 불을 켜도 안 된다. 낙오하면 그냥 버리고 간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생존 수칙이었습니다. 우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발밑은 진흙탕이라 한 걸음 뗄 때마다 발이 푹푹 빠졌고 이름 모를 가시덤불이 온몸을 긁어댔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폐를 짓눌러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땀과 비 그리고 진흙으로 범벅이 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 떼 같았습니다. 밤새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산을 몇 개나 넘었는지 모릅니다. 신발 밑창은 이미 너덜너덜해졌고 발바닥에는 물집이 잡히다 못해 터져 피가 양말을 적셨습니다.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고 배고픔과 탈진으로 눈앞이 자꾸만 깜빡거렸습니다. 그만, 못 가겠어.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지 이대로 그냥 쓰러져 잠들고 싶었습니다. 자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죽음이 차라리 달콤한 휴식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통스러웠으니까요.
일행들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고 저는 점점 뒤처졌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지는 공포.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라. 내 딸아, 일어나라. 엄마였습니다. 환청인 줄 알면서도 저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어둠 속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마치 엄마가 손짓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두만강 얼음 위에서 저를 밀치며 절규하던 엄마의 그 마지막 모습. 살아라. 가서 쌀밥 먹고 살아라. 피를 토하듯 외치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엄마는 나를 살리려고 다리까지 잃고 지옥에 남았는데 내가 고작 다리 좀 아프다고 여기서 주저앉아? 엄마 목숨값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그 피맛이 정신을 깨웠습니다. 저는 나무 뿌리를 움켜쥐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서라도 가야 했습니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엄마, 나갈게. 기어서라도 갈게. 엄마가 준 목숨, 여기서 안 버릴게. 저는 주문을 외우듯 엄마를 부르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산맥을 넘자 거대한 강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메콩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악어강이라고 불렀습니다. 빠지면 시체도 못 찾는다는 그 죽음의 강. 우리는 쪽배라기보다는 나무 판자에 가까운 작은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 강물은 검다 못해 시커먼 묵물 같았습니다. 노젓는 소리가 날까봐 숨소리도 죽인 채 우리는 그 검은 물 위를 미끄러지듯 건넜습니다. 배가 휘청거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검은 물 밑에서 무언가 손을 뻗어 나를 끌고 들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강 건너편에 배가 닿는 순간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흙바닥에 엎드려 입을 맞췄습니다. 태국이었습니다. 드디어 살아서 제3국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제 중국 공안에 잡혀 북송될 걱정이 없는 땅. 우리는 일부러 태국 경찰에게 잡혀주기 위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수갑을 차고 유치장에 갇히면서도 우리는 웃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잡혀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수갑이 저에게는 안전을 보장하는 증명서처럼 느껴졌으니까요. I am North Korean. Please send me to South Korea. 저는 북한 사람입니다.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서툰 영어로 외치던 그 순간 가슴속 응어리가 터져나와 펑펑 울었습니다. 이민국 수용소에서의 밤. 철창 사이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유난히 별이 밝았습니다. 저 별은 북한에도 떠 있겠죠. 엄마도 저 별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 캄캄한 감방에는 저 별빛조차 들지 않을까요? 자유의 땅에 가까워질수록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더 사무쳤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나 살았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드디어 태국까지 왔어. 이제 비행기만 타면 한국이래. 거기 가면 밥 걱정 안 하고 산대. 근데 엄마, 나 혼자만 가서 미안해. 엄마는 그 추운 데다 두고 나 혼자 따뜻한 곳으로 가서 정말 미안해. 수용소의 딱딱한 바닥에 누워 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신이 있다면 부디 제 기도를 들어주시길. 내 몫의 행복을 다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우리 엄마 살아만 있게 해달라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데리러 갈 때까지 제발 그 모진 목숨 끊지 말고 버텨달라고. 며칠 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땅을 보며 저는 또다시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에 가서 성공해야 할 이유, 악착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저에게는 너무나 분명했으니까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를 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 엄마. 이제 곧 갈게. 두만강에서 놓쳤던 엄마의 손, 이번에는 제가 다시 잡으러 갈 차례였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밤인데도 대낮처럼 환한 세상. 천장에서는 별들이 쏟아지는 것 같은 조명이 비추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여기가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이 맞나? 혹시 내가 두만강을 건너다 죽어서 천국에 온 것은 아닐까? 제 뺨을 몇 번이나 꼬집어 봤습니다.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그리던 남조선 땅을 밟은 것입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작은 평수였지만 저에게는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 쏟아지는 따뜻한 물, 스위치만 누르면 환해지는 전등, 그리고 언제든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가스레인지.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요로움이 그 작은 공간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짐을 풀고 첫밥을 지어 먹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하얀 쌀을 씻어 전기밥솥에 넣었습니다. 쿠쿠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백미 취사가 시작되었습니다라는 기계 음성이 들리더군요. 30분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윤기 흐르는 쌀밥이 완성되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얀 쌀밥 위로 두만강 얼음 위에서 저를 밀치던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서 쌀밥 실컷 먹어라. 어머니의 그 유언 같은 말이 귓가에 맴돌아 목구멍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 밥상을 앞에 두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나 혼자 배부른 게 죄스러워서, 나 혼자 등 따숩게 자는 게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입안에 밥을 넣으면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고 꿀꺽 삼키면 가슴이 체한 듯 꽉 막혀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요 속의 빈곤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넘쳐나는데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하고 시려웠습니다.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편의점 아르바이트, 건물 청소,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그래야 잡생각이 안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제 목표는 오직 하나, 어머니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정착금 받아서 예쁜 옷 사고 좋은 가전제품 살 때 저는 그 돈을 고스란히 환전해서 중국에 있는 브로커에게 보냈습니다. 제발 어머니 생사만이라도 확인해 주세요. 사람 안 계시다면 제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모셔올 겁니다. 매일 밤 전화기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북한과 연락이 닿는다는 브로커들은 돈만 요구할 뿐 몇 달이 지나도록 확실한 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기를 당해 돈을 날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 살아계실 거라는, 아니 살아계셔야만 한다는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중국 브로커였습니다. 알아봤어. 소식이 닿았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어머니는요? 살아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저에게는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살아는 계셔. 그런데요? 어디 아프신가요? 말씀해 주세요, 제발. 그날 밤 총에 맞고 잡혀가셨잖아. 보이부 조사를 받고 정치범 수용소로 넘겨지셨대. 요덕이라고 알지? 거기로 가셨다는 증언이 나왔어. 요덕 수용소. 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치를 떠는,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다는 생지옥.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총상을 입은 몸으로 그 끔찍한 곳에 끌려가셨다니. 차라리 거짓말이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브로커가 덧붙인 말은 제 가슴을 더 날카로운 칼로 후벼 팠습니다. 그런데 목격자가 그러더라. 그날 강가에서 어머니가 도망치지 않고 가만히 서 계셨다고. 네, 그게 무슨...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딸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군인들 시선을 끌려고 일부러 얼음판 위에 서서 소리를 지르셨대. 딸 잡지 말고 나를 잡으라고. 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끝까지 확인하고 나서야 쓰러지셨다는구나. 전화기를 든 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잡히신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인간 방패가 되신 것이었습니다. 내 뒷모습을 보며 총구 앞에서 홀로 서 계셨을 어머니.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의 목숨보다 딸의 안위가 먼저였던 우리 엄마. 엄마. 아, 엄마.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소리가 되지 못하고 목구멍을 긁었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나만 살겠다고 뒤도 안 돌아보고 뛰었는데 엄마는 그 차가운 얼음 위에서 피를 흘리며 내 뒷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씻을 수 없는 불효자입니다. 브로커는 돈을 더 주면 수용소 안의 상황까지는 어떻게든 알아봐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꺼내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돈으로도 문을 열 수 없는 곳이라고요. 전화를 끊고 텅 빈 방 안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창밖에는 서울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쇠창살 갇힌 수용소의 칠흑 같은 어둠만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니는 그곳에서 굶주림과 고문에 시달리고 계실 텐데 저는 여기서 전기밥솥이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보일러가 돌아가는 방에서 잠을 잡니다. 이 편안함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내 살과 뼈는 어머니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벽에 걸린 달력을 보았습니다. 내일이면 어머니의 생신입니다. 북한에 있을 때는 미역국은커녕 옥수수죽 한 그릇도 제대로 대접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제일 비싼 소고기와 미역을 샀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도 하나 샀습니다. 누가 보면 미친 사람이라고 할지 모릅니다. 여기 있지도 않은 어머니의 생일상을 차리는 저를 보며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소고기를 듬뿍 넣은 미역국, 그리고 촛불 켠 케이크. 어머니 사진 한 장 없어 기억 속의 얼굴을 떠올리며 허공에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여기 밥 있어. 엄마가 그렇게 먹이고 싶어 했던 하얀 쌀밥이야. 제발, 꿈에서라도 와서 한 숟가락만 드시고 가세요. 방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요덕 수용소의 차가운 바닥에 계실 어머니에게 이 따뜻한 온기가 조금이라도 전해지기를. 기적이라는 게 있다면 제발 오늘 밤만이라도 어머니가 고통 없이 주무시기를. 대한민국에서의 제 삶은 그렇게 매일 밤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사무치는 기나긴 속죄의 시간이었습니다. 엄마, 듣고 있어? 나 엄마 포기 안 해. 살아만 있어줘. 제발 살아만 있어줘. 어느덧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울을 보면 이제 제 얼굴에서 그 옛날 영양실조로 까맣게 떴던 촌스러운 북한 소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련된 화장을 하고 유행하는 옷을 입고 서울말을 유창하게 쓰는 저는 영락없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직장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도 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도 꾸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탈북민, 코리안 드림을 이룬 사람이라고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시계는 여전히 그날 밤 두만강의 얼음 위에 멈춰 서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에서 자도 가끔은 그 헛간의 지푸라기 냄새가 코끝을 스치고 아무리 비싼 스테이크를 썰어도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밍밍한 옥수수죽의 맛이 혀끝에 맴돕니다. 겉모습은 화려하게 변했을지 몰라도 제 영혼의 절반은 여전히 북녘 땅 차가운 수용소 어딘가를 혹은 이미 하늘의 별이 되었을 어머니 곁을 떠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추석입니다. 남들은 고향으로 부모님 댁으로 선물 꾸러미를 들고 내려가느라 고속도로가 주차장처럼 막힌다고 아우성입니다. 저는 그 정체된 도로를 뚫고 남들이 가지 않는 북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제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고향, 임진각 망배단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자유로를 달리면 왼쪽으로 철조망 너머 북한 땅이 보입니다. 날씨가 맑은 날에는 개성의 송악산까지 보인다고 하죠.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저 거리를 왜 우리는 갈 수 없는 걸까요? 차 안에서 흐르는 라디오 음악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저는 그저 멍하니 저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산능선만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있는 곳, 지금 당장이라도 차를 돌려 저강을 건너 달려가고 싶은 곳, 임진각에 도착하니 저 같은 실향민들이 이미 많이 와 계셨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부터 저처럼 젊은 탈북민들까지 우리는 서로 말은 안 해도 눈빛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가슴속에 묻어둔 그리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요. 저는 준비해온 음식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셨던 찹쌀순대, 사과와 배, 그리고 따뜻한 쌀밥 한 그릇.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는데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터져나왔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무뎌질 줄 알았는데 그리움은 바위처럼 더 단단해져서 가슴을 짓누릅니다. 저를 올렸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불효녀 왔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 바람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겠죠. 어쩌면 엄마의 한숨이, 엄마의 냄새가 이 바람 속에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는 저를 참 많이도 괴롭혔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죄책감에 토해내고 좋은 곳에 가면 미안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는 지옥에 있는데 나만 천국에 사는 게 싫어서 스스로를 불행 속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게 엄마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어느 날 문득 꿈에 엄마가 나오셨어. 그날 두만강에서 헤어질 때처럼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 아니라 아주 곱고 환한 얼굴로 나한테 그러시더라고. 내 딸아, 밥 좀 많이 먹어라. 내가 웃어야 애미도 웃지. 내가 울면 애미 가슴은 찢어진다. 꿈에서 깨고 나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그날 당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살린 이유는 내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질질 짜고 살기를 바라서가 아니었다는 거리요. 엄마는 내가 당신 목까지, 아니 그보다 더 보란 듯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려. 내가 불행한 건 엄마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진짜 불효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밥 잘 먹습니다. 씩씩하게 일도 하고 큰 소리로 웃기도 합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게 엄마에 대한 최고의 복수이고 엄마에 대한 가장 큰 효도라고 믿으니까요.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내 심장 속에는 엄마의 심장이 같이 뛰고 있습니다. 나는 엄마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고 엄마가 꿈꾸던 미래입니다. 그러니 나는 무너질 자격이 없습니다. 망배단 너머 철조망에 묶인 색색깔의 리본들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저 수많은 리본들마다 보고 싶다. 사랑한다. 살아만 있어 다오라는 간절한 염원이 적혀 있습니다. 저도 노란 리본 하나를 묶었습니다. 엄마, 거기서는 아프지 마. 배고프지 마. 그리고 춥지 마. 혹시라도 하늘나라에 계신다면 먼저 간 아버지 만나서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 나누며 편히 쉬세요. 만약 아직 저 차가운 땅에 살아계신다면 부디 제발 끈을 놓지 마세요. 제가 매일 밤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언젠가 통일이 되는 날, 그날이 오면 저는 제일 먼저 엄마가 계신 곳으로 달려갈 겁니다. 내 벤츠차에 쌀가마니 가득 싣고 예쁜 옷 가득 싣고 흙먼지 날리며 달려갈 겁니다. 가서 엄마를 업고 엄마 나왔어. 엄마 딸 금이 환영했어. 라고 목청껏 소리칠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지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두만강 얼음 위에서 엄마가 놓아버린 그 손, 사실은 놓은 게 아니라 나를 더 넓은 세상으로 밀어 올려준 거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 손길의 힘으로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늘을 봅니다.
철새들이 자유롭게 경계선을 넘어 북으로 날아갑니다. 저 새들이 부럽습니다. 내 마음도 저 새의 날개에 실어보냅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딸이라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안녕히, 부디 안녕히 계세요.